4월 28일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대장이 일본 언론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을 하나의 전투망으로 묶겠다. 킬웹. 많은 언론이 이것을 한국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허브로 지목했다고. 저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선물을 준 게 아닙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한국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순간으로 봤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쌓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그 공백을 혼자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그 손을 잡으면서 동시에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달라.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게 허락하라. 우리 무기를 우리 뜻대로 팔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킬웹이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기존의 군사 개념은 킬체인이었습니다.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경멸하는 일련의 선형 흐름입니다. 하나의 센서, 하나의 표적, 하나의 타격. 킬웹은 이것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한국의 위성이 평양 북쪽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합니다.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으로 넘어갑니다. 구축함이 요격 미사일을 올립니다. 동시에 필리핀 루손섬에 배치된 미군 지상발사 미사일이 대기합니다. 어느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하나가 받아냅니다. 결정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단일 취약점이 사라집니다.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어망입니다. 그리고 이 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게 핵심 허브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첨단 방산산업, 검증된 무기체계, 지리적 위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합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 제안을 했을까요? 왜 5년 전도 10년 전도 아닌 지금이었을까요? 미국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6년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입니다.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후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졌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직전까지 갔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그 해협이 미국의 군사자산이 중동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채텀하우스의 분석이 이를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배치됐던 사드와 패트리어트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병대 2,500명과 상륙함이 아라비아해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이 그 시간 순항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동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 그 공백을 혼자서 메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동맹국에게 실질적인 전투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수년째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스스로 더 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말로만 하던 압박이 이번엔 실제 자산 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맹국들이 흔들렸습니다. 일본이 흔들렸습니다. 필리핀이 불안해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대신 계산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지금 우리가 오래 요구해온 것들을 받아낼 수 있다. 이 공백이 역설적으로 협상의 창을 열어줬다. 한국이 오랫동안 미국에 요청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뤄지고 조건이 붙고 검토하겠다는 말만 돌아왔던 요구들. 그런데 미국이 약해진 이 시점에서 그 요구들이 하나씩 통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 군대를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넘게 전시에는 미국이 한국 군대의 작전을 통제해왔습니다. 한국 군대가 한국 땅에서 싸우는데 최종 명령은 미국 장성이 내립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째 이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북한 위협이 줄어야 한다. 한국군이 독자 능력을 갖춰야 한다. 평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안에 OPCON 전환 2단계, 즉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자유의 방패, 을지자유방패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11월까지 완료한다는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현실적인 일정이 잡혔습니다. 두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무장이 아닙니다.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잠항 시간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며칠에서 3주 정도 잠수할 수 있다면 핵 추진 잠수함은 수개월을 잠수합니다. 소음이 적고 발각되지 않으며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싣고 바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잠수함. 그것이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핵연료 협정이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이것을 공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본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핵연료 협상을 2년 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선언하고 미국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 수출 자율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주요 무기 체계에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KF-21 보라매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 탑재됩니다. T-50 고등훈련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산 핵심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ITAR 국제무기거래 규정이라는 제도입니다. 2015년 한국이 T-50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려 했을 때 미국이 막았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를 한국 뜻대로 팔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에 14년 약 3조 5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ITAR 적용을 받지 않는 독자 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것. 미국의 허락 없이 팔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방산 수출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빨라진 계기가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지금입니다. 협상 레버리지가 생긴 순간 오래된 종속 구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협상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공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키울수록 한국의 방위 기술 수요가 늘어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할수록 한국이 만드는 방어 시스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더 이상 혼자 버티기 어려워질수록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블룸버그가 이번 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약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물질 기준으로는 90개 분량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CSIS와 국내 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숫자는 2040년 최대 429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이 225개, 프랑스가 290개. 북한의 2040년 전망치는 이 두 나라를 모두 넘어섭니다. 숫자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 4일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사거리 1000km 비행 중 기동.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의 예측 알고리즘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38노스의 분석에 따르면 KN-23, KN-24는 저고도에서 비행 중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직렬 요격이 어렵습니다. 2022년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법으로 허용했습니다. 핵은 억제 수단이 아니라 전장의 옵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란을 보십시오. 핵 협상을 했던 이란은 올해 미군의 공습을 받았고 최고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군에 의해 지도자가 생포됐습니다. 이 두 사례가 김정은의 핵 보유 의지를 한층 강화했다고. 핵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이란이 증명해줬다고. 이 상황이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무엇을 줍니까? 협상 명분입니다. OPCON을 돌려달라는 것,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해달라는 것, 방산 수출 자율성을 달라는 것. 이 요구들이 과도하게 들린다면 북한의 429개 핵탄두 전망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함께 보면 됩니다. 한국의 요구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한 논리가 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월 28일 브런슨 사령관이 킬 웹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허브로 삼겠다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며 물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전쟁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는 것 아닌가? 사드 때처럼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것 아닌가? 그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 우려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것은 한국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70년 전이었다면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하라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천궁이는 실전에서 96%의 요격률을 증명했습니다. KSS-3 잠수함은 지금 이 순간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방산 빅사의 2026년 합산 수출 전망치는 50조 원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냈습니다. OPCON 전환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현실적 일정이 잡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공식 국가 프로젝트로 선언됐습니다. 방산 수출 자율성은 독자 엔진 개발이라는 형태로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용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계의 위기가 만든 공백에서 한국이 오래 묵혀뒀던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처음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150년 전 조선은 군함 한 척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75년 전 한국은 전차 한 대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6.25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국에게 함께 네트워크를 짜자고 말하는 이 순간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 한 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판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K아우라였습니다.